도살된 소 렘브란트. 레이던에서 제분업자의 9째 아들로 태어난 렘브란트. 어머니는 카톨릭 신자였지만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그는 공식적으로는 개신교 신도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래는 레이던 대학교 인문학부에 입학했으나 일찌감치 예술의 재능을 보이기 시작해 대학을 포기하고 과감하게 미술 공부를 시작해서 1624년에 고향인 레이던으로 돌아와서 아틀리에를 열었다고 합니다. 한동안은 독학으로 친척이나 이웃 노인, 성경 등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림을 그리다가 초상화가가 되어 화가로서 자리 잡게 되는데요. 렘브란트는 카리바조 등 이전 시대의 화가에게서 영향을 받아 빛과 어둠에 강한 대비를 주어 극적인 화면을 만드는 키아로스쿠로 기법을 능숙하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렘브란트의 초상화 때문에 지금도 포트레이트 라이팅 분야에 그의 이름을 솔솔히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그의 이름을 브랜드화한 조명회사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네덜란드는 다른 유럽의 국가와 다르게 왕이나 귀족이 아닌 상업으로 부를 쌓은 부르주아 계급이 태동하던 나라였습니다. 성공한 상인들을 위한 초상화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던 시대였으며 초상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빛과 그림자를 능숙하게 다루며 인물에 대한 극적인 묘사를 보여주던 렘브란트도 점차 인기를 얻게 됩니다. 1632년 암스테르담 의사협회에게 의뢰받은 니콜라스 튠프 박사의 해부학 강의가 호평을 받으면서 암스테르담에 정착하게 되었는데요. 흔히 해부학 강의로 줄여 부르는 이 작품은 소재 자체는 당대에도 여러 번 그려진 적이 있으나 렘브란트처럼 인물들을 극적으로 배치시키고 생생한 표정을 담아낸 작품은 없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10년간은 렘브란트의 생활이 가장 빛나던 때였기 때문에 명문가의 딸이었던 사스키아와 결혼을 했고 초상화가로서의 명성이 높아 많은 초상화 작품 활동을 했으며 그 명성에 맞게 제자들 또한 많이 따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렘브란트 자신의 화풍이 성숙하면서 평면적인 초상화로는 만족하지 못했고요. 점차 내면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종교적, 신화적인 상징을 그리거나 자화상이 많아지기 시작했으며 이때부터 세속적인 성공과 돈에서 동떨어지는 미술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빛을 훔친 화가. 그 결정타는 바로 1642년에 완성한 명작인 야경이었습니다. 이는 암스테르담 자경단 협회의 의뢰를 받아 그린 작품인데 렘브란트는 당시의 기념사진 같은 단체 초상화에 만족하지 못해 흔히 말하는 렘브란트 라이팅이 확실히 명암 효과를 주는 식으로 대담한 시도이기는 하였으나 불평과 불만으로 비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같은 돈을 냈는데 누구는 주인공처럼 누구는 배경처럼 묘사되고 심지어 얼굴이 가려서 제대로 알아보기 힘든 인물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새로운 단체 인물화에 여러 사람을 만족시키기에는 어려웠나 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빛나는 여인이 한 명 보이는데요. 마치 빛나는 여인처럼 보이는 이 여인은 바로 렘브란트 부인인 사스키아. 이러한 요소들 때문에 혹평을 면하지 못했었고요. 이렇게 혹평과 함께 렘브란트의 몰락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렘브란트가 몰락하는 데는 당시 사스키아의 죽음에 관련돼 있었는데요. 사스키아가 죽게 되면서 경제적 부담은 커져만 갔고 당시 아트 컬렉터들이 밝고 화사한 그림, 예를 들어 로코코 시대 작품을 선호하며 인기가 떨어진 것이 그의 몰락을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두 번째 아내인 핸드리키의 내조를 받아 작품 세계가 더욱 발전을 거듭하여 렘브란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들은 완성하게 되지만
렘브란트는 암스테르담을 떠들썩하게 만든 여성들과의 삼각관계로 재판을 받기도 하고, 주문이 줄어 경제적 문제가 있었음에도 과도한 수집 욕구와 낭비벽을 끊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생활이 어려워져서 1656년에는 결국 파산 선고를 받고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저택과 미술품마저도 전부 팔아야 했습니다. 렘브란트의 첫 번째 부인 사스키아의 죽음으로 렘브란트는 서서히 꺼져가는 촛불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도살된 소가 나무 지지대에 걸려 있습니다. 목이 잘리고 배가 갈라져 속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아직 피가 묻어있는 도살된 소와 푸주간의 모습입니다. 마치 무대의 주인공에게 비추듯 도살된 소에게 집중된 빛은 그림을 보는 이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마침 소 뒤로 들어오려는 여인의 눈빛조차 조심스럽습니다. 십자가처럼 형틀에 매달린 소는 누군가의 희생을 상징하고 형벌을 상징할 수도 있으며, 몰락해 가는 자기 자신을 종교적인 관점의 희생과 몰락을 투영하는 듯합니다. 렘브란트는 63해를 살면서 600여 점의 회화, 400여 점의 애칭화, 2000여 점의 드로잉을 남겼습니다. 대부분이 인물화, 초상화, 종교화이고 정물화는 손으로 셀 정도만 남겨져 있습니다. 네덜란드 회화의 특징은 보통 사람들의 일상과 해악이 담긴 풍속화가 발달해 저작거리 풍경이나 시민들의 일상이 많이 그려졌다는 점인데요. 푸주간이 그려진 그림은 많았지만 풍경을 묘사하는 정도였지 렘브란트 작품처럼 도살된 소를 부각해 주제로 삼은 정물화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평소에 잘 그리지 않던 정물, 그것도 보기에도 불편한 도살당한 소를 화폭 가득 그렸을까? 암스테르담에는 이미 그보다 100년 앞서 푸주간의 풍경을 통해 종교 이야기를 하던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피터르 아르트센으로 그가 그린 자선을 베푸는 성, 가족과 푸주간에도 막 잡은 고기가 가득합니다. 그림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진열된 고기 너머로 보이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이들은 헤롯 왕의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가던 중 거리의 거린에게 빵을 떼어 자선을 베풀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도살당한 동물처럼 영원하지 않으니 세속적인 삶보다 영적인 삶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작품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림의 오른편 멀리 푸주간 안에는 렘브란트 그림 속 소와 비슷한 도살된 소가 그려져 있습니다. 빗장에 매달린 소는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피터르 아르트센의 그림처럼 렘브란트의 그림도 종교적 상징을 다루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의사, 예술가 등의 수호성인은 루가이며 루가의 상징이 황소인 것을 감안하여 렘브란트의 상징성을 읽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렘브란트는 정말 그의 그림에 종교적 상징을 그려 넣으려 했을까요? 혹시 보기에도 불편한 도살된 소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려 한 것은 아닐까요? 여기서 잠깐 렘브란트의 여인들과의 스캔들을 이야기해보자면, 렘브란트는 첫째 부인과 사별한 후 아들을 돌보던 유모와 내연 관계를 이어가다 가정부로 들어온 핸드리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국 유모와의 관계는 소송을 통해 어렵게 청산을 합니다. 핸드리케는 미혼 여성이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종교재판소에 불려가 모욕적인 징계를 받았고, 렘브란트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사별한 부인이 그가 재혼할 경우 남겨준 유산을 모두 아들에게 넘겨야 한다라는 유언을 남겼기 때문에 다시 결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둘은 어려운 사랑을 이어갔지만 세상 사람들은 둘의 관계를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 말년을 보내는 렘브란트는 도살당한 소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지는 않았을까요? 사생활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몸처럼 공개되어 조롱받던 모습과 파산 직전 자신의 처지를 마치 머리가 잘리고 배가 갈려 속이 훤히 드러난 도살당한 소와 같다고 느껴 소의 자신을 투영한 것은 아닐까요?